네, 이번 세미나 진행하게 된 임강혁입니다. 세미나 주제는 이제 리스크5 CPU 및 이제 FPGA 구현 방법 이제 알아보기 주제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크5 등장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리스크5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리스크5는 이제 미국의 UC 버클리의 그 병렬연산 컴퓨팅 랩에서 이제 개발 중인 오픈소스 이제 리스크 명령어 셋이고 이제 기존의 ARM이나 이제 X86처럼 이제 그 명령어 셋 자체가 복잡하고 라이센스 비용이 큰 이런 기존 아키텍처의 대체제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화웨이 같이 미국의 제재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이제 회사들은 이제 그 ARM IP 기술이나 이런 다양한 IP 사용에 이제 국가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화웨이나 또 다른 여러 중국 회사들이 다른 국가들의 회사들보다 리스크5 개발에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5 에코시스템을 모아놓은 그 GitHub 관련된 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 그 시뮬레이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툴체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이는데 그중에 한 두세 가지가 이제 화웨이 이름으로 이제 메인테이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5 등장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그 무어의 법칙이 좀 통하지가 않게 됐어요.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이제 18개월 아니면 24개월마다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이제 2배씩 늘어나는 거를 이제 말하는데, 이제 그 트랜지스터가 개발된 이래로 그 법칙이 이제 인텔의 무어가 말한 그 법칙이 꾸준히 이제 잘 지켜져 왔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 파운드리 공정이 선단이 이제 점점 그 최전단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통하지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 무어 법칙의 시대에서는 이제 칩 제조사들이 이제 범용적인 칩을 설계는 범용적으로 설계하고 이제 PPA라고 그 퍼포먼스, 파워 에피션시, 전력 효율이죠. 그리고 에어리아, 칩 면적의 개선은 이제 파운드리 공정을 최신 걸로 계속 이제 갈아치우면서 이제 칩의 성능 자체를 계속 개선을 했는데, 근데 이제 동일한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파운드리 공정이 최선단으로 갈수록 이제 기존의 이제 그 고전 역학이 아니라 이제 좀 양자 역학적인 이제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양자 터널링이라는 이제 현상이 있는데 원래는 전자가 이제 통과하지 말아야 될 이제 장벽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첨단이 공정이 점점 더 가늘어짐으로써 양자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고 1 더하기 1이 2여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뭐 2가 아니고 막 0이 되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그 업계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 반도체 성능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정빨로 갈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동일한 설계로 이제 공정을 바꿔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설계를 좀 더 개선을 해야겠다 싶어서 기존에는 좀 범용적인 설계에서 이제 고객사의 그 요구사항에 맞는 그거에다 커스터마이즈된 이제 실리콘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런 그 필요성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고객사에 맞춰서 이제 커스텀 SOC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복잡한 그런 SOC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거의 무조건 CPU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적어도 1 더하기 1은 이제 그 덧셈이나 뺄셈 곱하기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필요성을 이제 그 UC 버클리에 있는 지금 저기 사진에 보이는 이 세 분이 이분들도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좀 3개월 정도 할애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아키텍처 인스트럭션 셋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2010년 여름에 이제 시작을 이제 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세 분인데 이제 앤드류 워터맨이랑 그리고 이윤섭 씨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들 교수이신 이제 크리스트 아사노비치 교수 이 세 분이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3개월 보고 시작하셨는데 실제로 좀 그 상용화가 될 만한 급의 수준을 갖춘 데는 이제 4년이 이제 걸려서 이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쯤에 좀 어느 정도 릴리즈가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또 회사를 창업을 하셨어요. 사이파이브라고 리스크5를 이제 좀 IP 형태로 공급해주는 이제 회사인데 이제 사이파이브를 이제 창업하셨고 또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한국에서도 그 사이파이브 지사로 세미파이브가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맥락으로 이제 리스크5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크 5 특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ARM 아키텍처나 X86 아키텍처랑 다르게 좀 더 그 단순화되어 있어요. 명령어 셋이. 이제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 셋이 이제 그 정수형 인티저 에디션이랑 서브트랙션 정수 덧셈 뺄셈만 가능한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 베이스 인스트럭션 셋이고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명령어 셋을. 그래서 이 명령 확장들이 이제 다양하고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셋 자체가 그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이 스탠다드 아까 말씀드린 정수형 이 명령어 셋이랑 또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그 덧셈 그 곱셈이나 나눗셈을 하는 이런 익스텐션들이 한번 제정되면 그대로 이제 고정돼 있어요. 나중에 뭔가 그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바뀌지가 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그 이거를 명령어 셋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필요성이 생기면은 기존 거를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익스텐션이 추가된 형태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암이나 인텔 같은 좀 특정 기업에서 설계한 명령 셋이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좀 설계를 한 이제 명령어 셋이기 때문에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도 나중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회사들이랑 또 이제 버클리나 이제 뭐 하버드 이런 그 반도체 설계 관련 쪽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커뮤니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애초에 제안도 커뮤니티 그 구성원들이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제안된 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 같은 것도 커뮤니티 일원들이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또 레티피케이션 보트라고 하거든요. 승인 투표를 하는데 그 승인을 얻어야지만 이제 이제 그게 실제로 그 리스크 5 인터내셔널 그 위원회에서 거기 등록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승인되었고 안정적이니까 이거는 리스크 5 그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보증한다. 이런 구조로 이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그 인스트럭션 셋이 이제 정수형 덧셈 뺄셈만 가능한 게 RV32I이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곱셈이나 나눗셈을 하고 싶다면은 요 명령어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5개, 7개, 8개 추가되고 만약에 그 명령이 아토믹한 명령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에 또 이제 A, 이제 서픽스 A가 하나 더 붙고 그리고 뭔가 압축된 명령어까지 일단 지원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또 C가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 보면은 이게 테이블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다양한 명령어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직 not rectified 예시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벡터 연산이나 이제 그 비트 교장 연산 같은 이런 명령어들이 이런 그 익스텐션이 있는데 이것들은 제한은 됐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는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것들도 현재 상태에서는 승인되는지 모르겠는데 승인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편입이 되는 거죠. 이제 리스크 5 ISA로 이제 편입이 되는 형태이고 그리고 이제 리눅스를 지원하는 이제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 RV32 GC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G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그 IMAFD의 이제 약어라고 하는데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서픽스가 캐릭터가 많이 붙게 되는데 그러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IMAFD를 이제 G로 치자. 그리고 그 GC니까 C는 이제 컴플렉스 디스트랙션. 그래서 IMAFD 그리고 이 컴플렉스 디스트랙션을 하면은 이제 리눅스까지 포팅해서 이제 동작시킬 수 있다. 이 명령 리스크 5로 동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그 정수형 인스트럭션 셋을 한번 보시면은 총 47개의 명령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명령어는 이제 6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6가지 유형이 37개를 차지하고 나머지 10개가 이제 그 코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상태 확인용 명령어가 이제 10개가 이제 있어요. 총 47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좀 나는 그 곱셈이나 나눗셈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M 옵션에 맞는 이제 명령어들을 추가해서 이제 그 구성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6개 명령어 타입을 간략하게 이제 보면은 이제 6개의 명령어들의 인스트럭션의 비트 필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R 타입은 이제 레지스터 타입으로 이제 그 ALU 안에 이제 그 레지스터끼리 연산을 하잖아요. 그런 ALU 이제 덧셈 연산들이 R 타입 명령어들로 이제 구성되는 거고, 만약에 저희 이제 C 언어에서 어떤 변수에다가 이제 값을 이제 초기화시킬 때 대입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즉시값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그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의 그런 명령어들은 이제 그 리스크5 인스트럭션에서는 이미디어트 타입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레지스터 값을 이제 데이터 메모리에 넣을 때는 스토어 타입을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 C 언어에서 이제 그 if else나 아니면 스위치문처럼 이제 그 분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브랜치 타입 명령어로 이제 그 점프를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어퍼 이미디어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에 그, 그 값을, 메모리 구독 값을 특정 값으로 아예 바꿔버리고 싶을 때 이런 명령어들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점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투 명령이나 약간 언컨디셔널 브랜치 같은 것들을 C 언어로 구현할 때 이제 리스크 5에서는 이 J 타입으로 이제 바뀌어서 그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크 5 CPU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그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내부 구조는 똑같은데 그 명령어 이 하나 모듈 하나하나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암이나 그런 아키텍처랑은 내부 구조가 다른 거죠. 명령어 셋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제 똑같아요. 컨트롤 유닛 있고, 이제 그 연산 유닛이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 있고, 레지스터 파일 있고, 이제 데이터 메모리 있고, 이제 명령어 메모리가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존재를 합니다. 네, 이제 명령어가 이제 그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 명령어를 여기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어를 이 명령어 메모리에서 이제 패치를 해와요. 그리고 이 명령어가 이 패치된 명령어가 컨트롤 유닛 내부에 있는 인스트럭션 디코더가 있거든요. 명령 해독해 주는 그 모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명령어를 보고서 이제 이 명령에 따르면은 이제 해야 될 연산은 뭐 덧셈이고 이 덧셈에 필요한 피 연산자들은 하나는 저기 레지스터에서 가져오고 하나는 이제 그 직지값으로 이제 명령 안에서 이제 가져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 해독된 명령을 기반으로 이제 그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이 명령 수행 결과를 다시 이제 레지스터 파일에 적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메모리에 적거나 명령 수행을 기반으로 이제 그 ngCV 플래그가 있거든요. 이제 그 네거티브냐, 제로냐, 캐리가 발생했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냐 그 플래그에 따라서 이제 그 뭐 명령어를 이제 바꾸거나 이제 브랜치를 하거나 저기로 점프 뛰거나 이제 하는 그 구조예요.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복습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똑같이 뭐 리스크5도 뭐 다른 기존의 CPU랑 동작 원리는 다 똑같고 단지 내부의 이제 그 다른 명령어들에 따라서 내부적인 그 모듈의 하드웨어 구성만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 중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간추려서 보면은 이제 ALU가 있거든요. 그 산술 연산 유닛인데 이제 그 저희 그 리스크5 교육을 카이스트에서 김효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김효 교수님 코드 중에서 A1 부분만 좀 가져왔어요. ALU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인스트럭션 디코더에서 해독된 명령을 기반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연산을 해야 될지가 이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좀 마우스 포인터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그 ALU를 이제 제어하는 부분이에요. 컨트롤 유닛 내부에 있는 명령을 기반으로 이제 어떤 연산 수행할 것이냐가 그 신호가 여기로 ALU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위쪽을 보시면은 김영희 교수님이 설계하신 ALU에서 지원하는 연산들은 보니까 이제 덧셈, 뺄셈, 그리고 이제 로지컬 오어, 엔드, 엑스오어, 그리고 이제 시프트 연산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연산에 필요한 오퍼랜드 피연산자들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또 이제 두 개가 이제 필요한 거죠. 피연산자 두 개가 그 중에 이제 피연산자 첫 번째를 선택하는 부분이 이제 그 왼쪽 그림의 이 부분이에요. 이제 그 레지스터 파일에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PC 값을 가져올 것이냐. 이 PC 값은 아무래도 이 명령어 관련돼 가지고 그걸 뭐 브랜치하거나 그런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연산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ALU 제어 신호에 따라서 ALU 제어 신호에 따라서 알겠다. 이제 그 레지스터 파일에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이미디어트 내부 이미디어트 익스터널 내부에 있는 직접값을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피언 연산 2개 선택하고 이 피언 연산 2개 기반으로 어떤 연산을 수행할지가 이렇게 코드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데이터 메모리로 리스크5에서 데이터 메모리에 쓰이는 이제 램을 이제 보실 건데, 네, 그 우선 FPGA로 이제 구현을 한다 이제 가장 먼저 하거든요. FPGA 구현을 하면은 이 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FPGA의 연산에 쓰이는 법률적으로 쓰이는 그런 리소스가 있거든요. LUT라고 이제 룩업 테이블이 있는데 그 룩업 테이블을 연산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거 가지고도 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저장 소자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코드가 이 부분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램으로 이제 그 비트 폭이 3비트고 이제 어드레스가 이제 256개인 램을 이렇게 그 생성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 또 라이트 이네이블이 되었을 때 이 클락이 포지티브일 때 그때 이제 그 라이트 하고 싶은 데이터가 이 램에 지정된 주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LUT로 만드는 방식도 있고 또 이제 그 대부분 FPGA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렇게 LU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에 주로 쓰이는 건데 이거를 이제 램에다가 많이 할당해 버리면은 연산을 할 수 있는 리소스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FPGA 제조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블록 램이라고 내부에 오로지 램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데디케이티드 리소스를 넣어놔요. 그게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블록 램이에요. 이 부분을 제 베릴로그 코드에서 어떻게 인스턴스 해가지고 램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여기 코드 보시면은 이제 램 스타일 블록이라고 이제 그 지시자가 있거든요. 이 지시자를 붙여서 이제 레지스터 변수를 할당하면은 이제 그 비바도 신세사이저가 합성기가 이 지시자를 보고 아 이거는 이제 그 FPGA 내부에 블록 램을 사용해가지고 램을 만들겠다는 의미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블록 램을 사용해서 램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리스크5 설계를 할 때 데이터 메모리는 이제 FPGA에서 이렇게 LUT 램이나 아니면 블록 램으로 이제 구현을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에이직 단계로 가게 되면은 에이직에서 이제 SRAM으로 이제 그 데이터 메모리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명령어가 저장되는 인스트럭션 메모리로 쓰이는 이제 롬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순서를 보시면은 하이 레벨 랭귀지 이제 C나 C++에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게 또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이게 어셈블러 통하면 이제 그 기계어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게 인스트럭션 메모리로 이제 로드가 되는데 보통 저희 뭐 MCU 같은 거 쓰면은 이제 JTAG 방식이나 이렇게 그 코드가 저희가 로드를 다운로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 리스크5로 이제 그 CPU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하는 모듈이 없는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코드도 비트 스트림에 합해서 넣어줘야 돼요. 이게 엄청 불편한 건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은 이 그 리스크5 하드웨어 설계된 그것조차 이제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 치면 다시 컴파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불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줄 수 있는 별도의 FPGA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해결이 된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김영희 교수님께서. 네. 근데 저희가 우선 실습했을 때는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그 소프트웨어 바뀔 때마다 이제 비트스트림도 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트스트림 안에 명령어가 들어가면은 이게 그 FPGA 피징할 때 그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거를 리스크5에서 인스트럭션 디코더가 이제 패치를 해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명령어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명령어 수행하는 그런 순서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블록 다이어그램 보셨는데 그게 이제 그 벨로그로 구현하고 블록 디자인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돼요. 아까 블록 다이어그램 봤을 때는 좀 간단한데 실제로 블록 디자인으로 해보면은 이제 와이어들이 엄청 연결돼 있거든요. 네.
와이어들이 엄청 연결돼 있고, 이제 간단한 싱글 사이클인, 이제 파이프라인이 아닌 싱글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CPU 구조가 이제 많이 좀 복잡을 해요. 그리고 이게 구조도 복잡하고, 또 이 지원하는 명령어가 47개나 되기 때문에, 그 검증 과정도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FPGA로 검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웨이브폼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 카운터 32비트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 인스트럭션이 또 32비트, 또 그 인스트럭션 주소가 또 32비트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이 화면 하나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어가 47개가 있기 때문에, 이 47개에 대해서 우선 명령어가 47개니까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47번 돌려야 되는 거예요. 또 각 명령어에 대해서 P 연산자가 또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47 곱하기 또 몇 배수로 해가지고 이제 검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김효 교수님도 이게 CPU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게 끝이 아니라 검증하는데 설계하는 거에 이제 수배 뭐 많으면 수십 배의 시간이 또 투자되고 해가지고 CPU가 설계하는 게 엄청 어렵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교육 들으면서 같이 좀 따라가 봤는데, 아, 이건 진짜 이게 뭐또 레퍼런스가 딱 처음 설계한 경우는 또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이게 설계를 해놓고 검증을 하는데도 이 검증을 한 게 진짜 맞는지는 이제 그 뭔가 그 확인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CPU 설계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또 난해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그 리스크5 교육 들은 거랑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공부한 거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미나 이만 마치고,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